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오늘도 경찰과 집행 시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수처에서 언제쯤 집행에 나설까요? 네, 지난 집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공수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오늘도 경찰과 집행 시점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 등과의 충돌 가능성, 또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를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차 집행 때는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실패한 만큼 이번엔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에 따른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뿐만 아니라 수사를 계속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러 이곳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왔지만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갔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는 변호인단이 면담을 요구해서 당장은 어렵다며 선임계를 제출하라 이렇게 먼저 제출하라고 설명했지만 내지 않고 돌아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체포영장인데 이번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데요. 공수처는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에는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미 한 차례 집행에 실패한 뒤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수사 보안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이 판사가 인정할 경우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할 경우엔 공수처 입장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오랜 기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인원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이번엔 경찰이 주도를 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될까요? 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공수처도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있을 2차 집행은 경찰이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국수본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경찰과 공수처가 집행 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 집행 때보다 인력을 대폭 늘리는 건 유력해 보입니다. 당시 경호처의 저항이 거셌던 데다 며칠 사이에 관저에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기동대 등 기동력과 실전 경험을 갖춘 인원들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평일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다시 막는다면 이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경호처를 향해 공개적인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경찰이 관저에서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인물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경찰 특수단은 오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면 개인별로 가담 정도와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차 영장 집행 당시 채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을 향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에 2번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내일 오전까지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어제까지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경찰이 모레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렇게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은 강추위 속에서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양쪽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곳이 관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인데 이곳에서 200m 위쪽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밤샘 집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인파가 강수위 속에서 어느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오전부터 계속해서 인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추위 때문에 다들 목도리나 패딩 등을 감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대 차량 근처에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공수처와 경찰에 맞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측은 강추위 속 밤샘 집회까지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부터 일부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오전부터 관저 주변엔 무대 차량이 설치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어서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어제처럼 정기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라 마찬가지로 인파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집회 현장엔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한 경찰 기동대 인력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찬반 집회 사이 울타리를 세워두고 출입을 통제하는 중이라 참가자들 사이 일부 고성은 오가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2차 집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저 쪽의 경호처 움직임이 그곳에서 확인이 되나요? 네, 일단 제가 나온 이곳에서 뒤쪽을 보면은 지임로 쪽으로 관저 쪽으로 들어가는 지임로인데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현장에서 보이는 경호처의 경비 태세는 꽤나 삼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바깥쪽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와 경찰이 첫 번째로 대치를 했었던 철문 쪽엔 여전히 버스 여러 대가 겹겹이 차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문 역시 대부분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경내 곳곳에 원형 철조망을 두르고 일부 출입문엔 쇠사슬까지 둘러 출입을 막으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임로에서 더 위쪽 2, 3차 저지선의 상황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체포영장 재집행 때 경찰 형사기동대나 특수견이차 등이 동원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만큼 경호처는 대비태세를 이전보다 강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조금 전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어떤 게 달라진 거죠?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조금 전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야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내란 사태를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을 향한 거센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는데요.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수정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괴멸 특검이 될 거라고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회 차원의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간의 실무 협의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조금 전 11시부터 정부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는 차원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등을 국정협의체 의제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대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처리와 연금개혁 또 개헌특위 발족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될 뻔한 국정협의체가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과 개헌 등 의제부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오늘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년됐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 참사 진상규명, 경제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설 명절 내수 진작을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역귀성 열차를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40만 원 규모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해 연휴 기간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 사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배 늘리고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해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섭니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결제 금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내수부진의 설을 앞두고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을 맞아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900억 원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쳐서 358조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올해 소비자 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을 26.5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민생사업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특히 85조 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최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네,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인 군사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항명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병대 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박 대령이 기자회견과 방송한 내용을 보면 발언이 가치 중립적이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박 대령은 지지해준 국민과 군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은 10차례 공판을 거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지휘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군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이 1심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무죄를 선고받으며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대통령실 등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면 2심부터는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대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종윤 기자, 정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이보다 6년 적은 징역 17년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2심에 대해서도 상고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주은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교단의 2인자 김모 씨 역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훈입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겹쳐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순창 복흥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눈이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여전한데요. 현재 이곳의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중계를 준비하면서 15분 정도 서 있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또 양말을 2겹이나 껴 신었는데도 발이 얼 정도로 굉장한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전라권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 11시까지 누적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이 20.9cm, 순창 복흥면이 19.6cm, 임실 신덕면이 11.5cm로 집계됐습니다. 눈 예보는 계속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 지역에 최대 15cm의 눈이,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인근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은 최대 10cm의 눈이 더 쌓일 예정인데요. 광주 전남 북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북 전체와 나주, 담양 등 전남 상당수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전북 부안과 전남 한평, 영광은 대설주의보에서 경보로 오늘 오전 격상했습니다. 부안을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은 대설주의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주, 임실, 순창, 익상, 남원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새 내린 눈에 도로가 꽁꽁 얼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폭설이 시작된 6일 자정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전북에는 눈과 관련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20건 있었습니다. 김제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트럭이 승용차와 충돌해 도로 옆 비탈로 넘어지며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부안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조경석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산에서는 쌓인 눈과 강풍 탓에 간판이 도로로 떨어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눈길을 달리던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올라선 뒤 불이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눈길 운전 조심하시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순창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보령 대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정박된 어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어업을 나가지 못한 어선들 위로 눈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지난 중계 때인 약 1시간 전보다 눈발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충남 보령과 서천, 태안 등 5개 시군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충남 공주, 논산, 부여 등 6개 시군엔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비특보가 연장 발효됐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충남 계룡산에 14.6cm, 보령 호도가 9.9cm, 춘장대 9.8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해가 뜨면서 눈이 일부 녹아서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데 계룡산은 영하 16도, 세종 전인은 영하 13.8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소방은 나무 쓰러짐이나 고드름 제거 등 4건의 눈 관련 신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청주에도 2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오전 10시 기준 청주공항 도착편과 출발편 항공기 26편이 눈으로 인해 지연돼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북 중남부에 1에서 5cm, 충남 지역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곳도 눈이 많이 오고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계를 위해 이곳에 왔을 때부터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살을 애는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곳에 따라선 순간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速은 충남 태안에선 초속 23.7m, 보령 대천항은 23.1m, 서천 춘장대는 21m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충남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물결이 1m에서 4.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등의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차량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격히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도 체감기온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닥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추운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강추위의 원인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정 기자, 오늘 아침 무척 춥던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죠?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도 하루 새 무려 10도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차가운 얼음 공기가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2도까지 내려갔고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구 예장동은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 산간 지역입니다. 설악산이 영하 25.1도, 고성 향로봉이 영하 22.9도였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추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도 확대 발령됐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역과 경기 서부,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영호남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 최고 기온이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머물 거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추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 거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전준영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맹추위와 폭설 속에 전북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가 멈춰 탑승객들이 1시간 가까이 떨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일단 응급복구해서 탑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예, 전북 취재본부입니다. 지금은 응급복구가 된 모양인데 곤돌라가 얼마나 멈춰 있었습니까? 예, 일단 리조트 측에 따르면 곤돌라 고장은 10시 25분에 발생했고 10시 59분에 비상 엔진이 가동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과 소방에 처음 고장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40분쯤이라고 합니다. 다만 탑승객들이 실제로 추위에 노출된 시간은 고장 시간보다 더 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 탑승객과 연결이 닿았는데요. 오전 9시 55분쯤 곤돌라에 탑승해서 11시 10분쯤 내렸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공중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전북, 특히 무주에는 현재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무주 덕유산 설천봉,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는 영하 16.1도의 그런 온도에 초속 4.3m의 바람이 부는 상태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산 아래쪽인 무주 덕유산 관측대의 온도도 영하 11.5도로 매우 추운 날씨에 탑승객들이 꽤 장시간 노출돼 있었던 셈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무주 덕유산 설천봉에는 설경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는 모두 80대로 8명씩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대 수용 인원은 600명이 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탑승객들이 다 곤돌라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스키장 안에 있는 설천봉 곤돌라 주차장 인근 식당에 모여서 추위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조트 측은 일단 전기적 요인으로 전원이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시설물을 점검 중입니다. 점검이 끝나고 또 합승객들이 하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저 앞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입니다.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서 일종의 경호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진 찍히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전제 사실로서 저와 같은 사진에 나타난 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다만 추정으로 갈까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럼 그때 이 시점에 왜 저기에 나왔느냐 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헌법 수호자로서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미 비겁하게 고급 관용차를 타고 다른 것으로 도망갔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밝힘으로써 결국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야당으로부터의 어떤 그 윤 대통령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비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 이런 어떤 한 일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다목적인 카드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인용해 드리는 거고요. YTN 자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뭐 틀리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맞다 아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대통령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뭐 부인해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 아니 유튜브로 안에 관저 안에서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관저에 없어? 대통령이 도망간 거야? 대통령이 위신의 문제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 많은 경호원들을 고생시켜 지지자들을 고생시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건재하고 관저를 지키고 있고 예. 내가 관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체포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불법이고 검찰의 수사가 불법이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고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다.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나를 잘 막아달라. 이런 다목적 보석인데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을 만한 그 소스로 도주서를 흘린 거잖아요. 민주당 일부에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윤석열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신뢰가 있는 제보가 있고 신뢰가 없는 제보가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을 때 도망갔을 때 관저촌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보기 때문에 관저촌은 못 넘어가는데 문제는 관저에 있지 않고 합참의장 벙커에 도망가 버리면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주설이 지금 틀리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도주는 도주인데 관저를 벗어나서 관저촌에 벙커로 도망가는 거죠. 어쨌든 뭐 대통령의 동선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위치가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고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집행에 들어와도 우리는 뭐 항의할 것이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경우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을까?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의 탄핵 결의로서 대통령의 직이 정지가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 직이 정지했지만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보호해달라 이런 취지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아닙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장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돌봄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면은 나 또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여튼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저 관저 앞 사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이 체포영장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보통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계속 앞당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또 흠집내게 하는 것도 야당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나오는 자신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끈한 거죠. 열받은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또 본인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만에 하나 내가 이 안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허술해지지 않을까. 다 잡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자. 세상 얼굴 다 알려졌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래. 네, 어디 벙커에 숨어 있는 거 그 정도 하겠죠. 옆의 다른 관저로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는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뭐 놀러 가는 건가요? 네,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 영상은 일각의 도주서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다. 의도된 연출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만약 그게 맞다면 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일단 경호원들에게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경호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폭행 협박을 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상해까지 입혀버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금도 절반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그러한 경호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어떤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심지어 관저에도 없어요. 그럼 관저에도 없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걸란 말이야? 굉장히 불쾌하고 특히 MZ세대 같은 경호원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대통령이 견고하게 관저 안에 있고 너희들을 잘 지켜줄 거야. 나는 꼭 탄핵돼서 살아와서 꼭 지켜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도 다목적 포석인데요. 그게 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으로는 경호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부는 동요가 좀 있을 것이다. 많죠.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이요.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예측하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형사소송법상의 그 체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그 구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은 일단 그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검사가 청구를 해서 1회에 한해서 1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기한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 기한조차도 언제가 될지를 알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른바 수사의 기밀성, 수사의 밀행성, 수사의 전격성 이런 취지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영장 집행하게 되는 징후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관련되는 차량을 가지고 이제 이 용산으로 출발할 때 이제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부터 해서 한 10일 기간 중 언젠가 빠르다고 하면은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너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주일 중에 한 2, 3일 지나서 초에 한 번, 그리고 또 그때 한 번 실패를 하니까 그 후반에 한 번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마냥 뒤늦게까지 미루다가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말 빠르면은 오늘 내지 내일 이럴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예측이 이 예측은 지난 1차 집행했을 때의 패턴에 봤을 때의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뭐 취재기자 연결해서 공수처 분위기나 경찰 분위기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엔 밤에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밤에 기습이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밤에 기습을 하더라도 어차피 철망을 거쳐야죠. 버스를 거쳐야죠. 인간방패를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그리고 뭐 경호처장을 체포한다거나 경호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 나간다거나 현행법 체포하면 되니까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뭐 새벽에 가서 빨리 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뭐 실패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뭐 이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40명씩 뛰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의 방패도 뚫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시간에 시작하느냐보다는
끈기 있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집행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작전상 지난번하고 비슷한 시간을 좀 피하지 않을까 그런 또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예. 있죠. 아니 예전에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 기한은 7일입니다. 그리고 과천정사에 기자들 다 모여있는데 버스가 출발합니다. 실시간 공개되잖아요. 예. 이건 뭐 대통령에게 준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국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엄청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생각하기보다는 끈질기게 끝까지 집행한다. 이 생각이 아니면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 오늘 아침 여야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습니까?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면서 기동대 천명동원, 헬기,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다그쳤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공수처, 경찰 공조본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 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경호관 여러분, 내란 숙의 비호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시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간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네, 파부 침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사항전해라. 이성윤 의원은 총을 맞겠다는 결기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아직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혹시나 진짜 유혈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배수진을 쳐라 이렇게 하는데 배수진 잘못 쳤다가 몽땅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총을 맞겠다는 결기 그리고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로 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럼 본인이 가십시오. 본인 가슴 열고 내 가슴에 총 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들을 선동하고 유혈 사태까지 얘기하는 이런 어떤 범죄를 교사하는 듯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다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체포는 왜 하는 것이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임의로 출석하고 재판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찰력을 다 정말 동원을 하고 거기다가 경찰 특공대까지 해서 장갑차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 비례 원칙, 지나치게 과잉하는 그 공권력 행사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헌법적 권리에도 현저히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거는 여야 간에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이성윤 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다를 거다라고 이제 각오를 가지고 있을 텐데 1차 때와는 뭐가 달라질까요? 하게 되면? 일단 1차 때는 밀행성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관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호원들도 다 대비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2차 때는 더 지금 심화된 거잖아요. 뭐 관저가 아니라 지금 교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관저 안에 대통령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집행과 2차 집행은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경호원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신들이 지금 체포를 저지하면 예. 형사처벌이 되고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가족들을 봐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경호원들을 그런 부분으로 유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명이나 3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예. 한 명씩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뭐 훈박이 된다 할지라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길을 좀 꺾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엄중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체포영장 집행 예상 경로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저지선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모아보면 철조망까지 더 설치가 되고 굉장히 그 관저 자체가 요새화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국 그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합법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은 어떻게 보면 그런 법원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했던 결과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수처가 그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그냥 법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본 적이 없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서 직무상 어떻게 보면 그 보안상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수사와 어떤 그 영장에 적법성, 정당성의 의문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적법 절차와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예. 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2차 집행이 이뤄진다면 경찰이 주도하는 집행이 될 것이다. 이전보다 굉장히 뭐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호처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지금 경호처 내부가 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하여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아 그래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날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이. 네. 저는 뭐 경호관들도 다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위의 온도와 아래 온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예. 네, MZ세대 경호관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분위기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특전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 끌고 나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MZ세대 군인들이 끌고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서울의 봄 등 여러 영화라든가 뭐 5.18 관련 영화라든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되는구나라고 알고 있고 옆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MZ세대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살아올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통령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뭘 위해서 보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MZ세대들이 흔들려서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벙커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예. 1차 때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경호처를 좀 압박하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어떤 법적 압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어떤 것이 합법이냐를 두고 지금 완전히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자체가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예. 적법한 어떤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그걸 저지했을 때에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지 영장에 따른 집행 자체가 탈법적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빌미를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전에 앵커가 어떻게 보면 확인한 것 같이 2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경찰이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법원이 영장을 검찰에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을 해서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하지 않고 그것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탈법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 경찰 특공대를 얘기를 민주당이 했지만 예. 경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에 그냥 경찰일 것 같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뭐 형사기동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형사,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장에 도움을 받아서 예.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경찰 특공대는 테러, 질서유지, 공안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집행하면 그 자체가 조직 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투입 목적이 안 맞는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나가도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경찰이 동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뭐 경호처도 흔들릴 수 있지만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논란들은요. 예. 대통령이 집행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체포돼버리면 이런 논란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체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논란들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판례가 나오면 그냥 판례로 가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2차 시도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 앞에서 이제 포착된 그 사진을 두고 뭐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뭐 양쪽이 뭐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가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관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NBS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6, 4%포인트 차가 나네요. 이번엔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동률입니다. 40대 40.4 거의 똑같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한길 리서치 조사도 볼까요? 추이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접전 양상인 것 같거든요. 일단 여론조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첫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극우들이 더 전화를 잘 받아서 보수가 과대 포집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 정치에 실망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이제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쓴다거나 또 국정에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뭐 대통령 이제 다 끝났어. 탄핵은 결정된 거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쉽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엄중한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타도는 KTX급 특급 열차를 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재판은 비둘기호, 새마을호도 아니고 이게 특급 완행 열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물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와 같은 그 여론조사, 한마디로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오른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민주당은 고발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 결과도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민주당은 고소 고발을 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왜 이런 식의 여론의 흐름이 역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뼈아픈 어떤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본인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권을 가지고 오고 윤석열을 타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너무 강력하게 읽히니까 중도층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 수치 안에 여론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는 생각이 다 다르실 테고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 여부가 또 변수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논란이 될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장고라는 제목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상목 대행 탄핵에서 뭘 하겠어요. 최상목 대행의 무게감도 굉장히 낮은데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감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외교안보 경제에 있어서는 최상목 대행 밑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KTX는 대통령이 타신 겁니다. 본인이 표를 끊고요. 본인이 타셨어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될 분인데 굳이 본인이 끊고 본인이 타고 그걸 갖다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국민에게 반성하라, 야당에게 반성하라. 이건 잘못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도 받고요. 영장도 받고요. 재판도 받고 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양쪽에서 서로 느리다고 하니까 누가 느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법의 테두리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도대체 수사나 헌재 심리 같은 것에요. 어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차라리 영장 청구해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원칙대로 해라. 법에 정한 원칙대로 해라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 예외에서 원칙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검경 수사권 민주당이 조정해놓은 결과 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할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도 공수처에 낼 수 없어라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가 어쨌든 영장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좋다.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대한 변호인 위임장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의 관할은 일단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수사의 관할을 넘어서 재판 관할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에 보면은 기소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기소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 다 응하겠다. 대신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편향적인 의견을 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중앙지법원을 내라. 마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 그 법원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에 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 해서 실제로 그렇게 관철됐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논리라고 본다고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해라.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응하겠다. 왜 굳이 긴급 체포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논리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기소해라. 이 말은 기소하는 순간 불구속이 되는 거예요. 불구속 기소면 내란죄 가지고 1년, 2년 재판하면서 대통령직 유지하고 탄핵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해라 이런 말이니까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선택하지 못할 걸 요구한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영장을 청구해라. 그럼 받겠다. 그래서 서부지법 빼고 중앙지법이다.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령한 영장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서부지법 영장을 철회하고 다시 중앙지법으로 간다? 이거 자체가 마치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에서 수사받겠다고 하지만 경찰에 수사에 나가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로 경찰들 와서 조사해라 이러겠죠. 긴급체포가 무서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기관은 이제 수사기관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이런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특검 법안이요. 재의결했는데 또 이제 부결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표가 6표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탈당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표가 6표나 되는데 왜 나한테만 나가려나 김상욱 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최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때부터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상당 부분에 문제 있는 법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론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그 반대 의견을 할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그와 같은 어떤 권유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정말 논란이 되고 한다고 하면 권유할 것이 아니고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출당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우리 당론으로 결정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따라달라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어떻게 보면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뭐 100% 거의 뭐 그 이재명 1인 정당이라고 할 만큼 한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실질적인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거나 출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뭇 다르고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정당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보수 중도층도 상당 부분 지금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출당이나 아니면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특검법도 발의를 했는데 좀 너무 급하다 전략적으로 이런 또 지적도 했더라고요. 좀 급하기도 했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또 3자 추천이 된다 할지라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특검으로 추천된 자가 이걸 왜곡돼서 수사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얻는다기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여당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여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3자 추천이라든가 또는 쟁점을 확실하게 쟁점화시켜서 다른 부분 격가지까지도 넣지 않은 상태로 이 특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 이것을 좀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뭐 국민의힘 내부 얘기이긴 한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계가 조금씩 움직인다. 뭐 단체 대화방 이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시작 2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과장해서 보도된 거라고 보세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가까운 분들이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기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섀도우 캐비넷 같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본인들의 어떤 개파 활동을 강화할 경우에는 민주당 이른바 대야 투쟁 이런 부분에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준비하는 것은 변론으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끄럽게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것은 아마 스스로들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나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좀 대놓고 하는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기사상으로는 16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이 명수가 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지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패배했고요. 또 오히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정국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지지층이라든가 본인의 국회의원들을 결집하기도 좀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와 형사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 투입이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막힌 뒤 한남동 관저는 마치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첫 관문인 철문 앞에는 대형 버스를 촘촘히 세워 길목을 가로막고 곳곳에 원형 철조망을 둘렀습니다. 일부 출입문에는 쇠사슬까지 둘러 출입을 막았습니다. 만약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호처 인력 400여 명이 인간벽을 세우며 막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은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로 사전에 지휘체계를 흔드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 베테랑 형사들로 꾸려진 형사기동대 수백 명을 추가 투입하고 경찰기동대에 특수견이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차벽과 철조망을 뜯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와 헬기 투입도 거론되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무 범위에 맞지 않는 데다 특공대 투입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미라 충돌로 인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 의지를 다지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에는 경호벽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현재까지 집행의 시기와 방법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오늘 우종숙 국수본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 본부장으로부터 2차 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식으로 협의한 적도 없고 따라서 집행 시기와 방법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그리고 헬기 동원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답했다고 조 의원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입건된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이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경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고위 간부 4명 모두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박 처장과 김 차장에 대해서는 3차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박 처장의 경우 출석 시한으로 제시된 10일 오전 10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도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모두 거부당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처장과 김 차장 등 입건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줄줄이 체포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2차 영장 집행 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간부들뿐 아니라 육군 55 경비단장과 33 군사경찰 경호대장 등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서 이를 저지한 인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체증 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체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들도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이후 국회를 잘 통제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두 청장은 협의를 거쳐 기동대 등 경찰 1,740여 명을 투입해 국회를 2차례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까지 보고받았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며 지시대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위치 확인과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서도 관련 요청을 보고받았는데 검찰은 조 청장 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사령관에게서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획을 들은 뒤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통제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하달받은 경기 과천경찰서장은 K1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 115명을 보내 선관위 청사를 봉쇄, 점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지호, 김봉식 청장 관련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계엄군에 협조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며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선관위를 봉쇄하거나 전산실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본청을 통해 내려온 지시에 따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보호를 위해 출동해 외부 출입자를 통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00명뿐인 미국 상원의원의 일원이 된 앤디 킴 의원이 인도태평양 지역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우려했지만 곧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대치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폭력 사태를 걱정했습니다. That the standoff concerns me greatly. When I look at what are the types of things that could further destabilize South Korea, those are the types of actions. If there's violence, there's some sort of outbreak. 지금은 정치적 안정이 시급한 때라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상황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really a critical time for stability, not for any particular person to try to use this to advance their own political, ambitions. 곧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선 한국과 관련해 할 일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미국이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란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at helps the United States try to play a deterrent role to China when it comes to the Taiwan Strait. The United States benefits from having that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김 의원은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미국은 언제든 한국 곁에 있을 거란 점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걸 언급하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수단을 쓸 경우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라, 제주도 산지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와 관련된 내용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특보라고 하면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주의보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최저 기온보다 10도 이하가 더 내려가면서 3도 이하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년보다 3도가 더 낮아야 되고요, 최저 기온이.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영하 12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다음에 이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경보 같은 경우는 다른 조건들은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질 때, 네. 두 번째는 이제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이때 발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부터 지금 이제 한파특보 구역은 더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파경보 지역, 한파경보 지역이 경기도의 북부 약간하고 동부 쪽, 그다음에 강원도 전역. 이 현재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충북 북부나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한파 주의보는 서울, 경기 서부, 그다음에 충청, 전라, 그다음에 경상. 아침에는 이제 경북 북부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현재는 경남, 그러니까 남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한파특보가 발령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파 이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경보가 발령된 것이고, 네. 서울같이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영하 12도 이하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령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 바람까지 불면 체감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기온에 그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실제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서울이 영하 10.2도 최저 기온이었는데, 네. 저 아침에 그 최강 기온이 영하 18도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갔던 설악산, 향로봉 같이 이제 동부 산악 지역은 영하 25도 근처까지 내려가는데, 이 지역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 정도 네. 체감 온도가 내려갔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쪽은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 내려가는데, 이 지역들은 거의 영하 20도에서 25도 체감 온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기온을 보니까 네. 서울 기온이 영하 8도인데 체감 기온이 현재 영하 15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영하 15도 이하의 추위는 바람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하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는 1m, 풍속 1m당 1도씩 체감되는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대략 1m, 초속 1m당 2도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같으면은 영하 8도인데 영하 15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람이 한 5에서 7m 정도 불고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미리 이제 이번 겨울에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망이 좀 어느 정도 맞아들었다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모 대학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 최강 한파가 온다 역대. 그다음에 서울도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라니냐로 들었는데 라니냐가 되게 시작하는 해 초겨울이 춥습니다. 12월에. 두 번째로 이제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반해서 또 기온이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기상청은 1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낮다. 그러나 1월은 평년과 비슷하다. 2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현재로 본다면은 이제 이미 이제 소환 지났고요.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추울 때가 1월 10일에서 한 15일 사이가 가장 춥거든요. 네. 그때 지나면 일단 이제 기온은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마 올 겨울에 이번 추위가 가장 추운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보름 이상 그 장기 앙상블 모델을 갖다 세계 기상기구 그 상층 앙상블 모델 보면은 이번 추위가 지나가고는 당분간 그렇게 강한 추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춥거나 그런 정도가 대표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 만일 추위가 온다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위도 한번 일단 찬 공기가 축적이 돼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축적되는 기간이 되게 보름에서 한 20일 보니까 만일 다시 이제 강한 추위가 온다면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때 가서는 저 이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뭐 이렇게 역대급 그러니까 저 2021년, 2022년 12월에 그때 서울이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12월에서 한강이 얼굴했었는데 그 정도 추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네, 춥기는 많이 춥지만 뭐 역대급 최강 한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내놔주셨습니다. 서울시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먼저 동파 경계 언제 발령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온도 갖고 합니다. 동파의 저기는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그다음에 심각 이 네 단계로 나누는데 네. 이 네 단계는 각각 온도 갖고 합니다. 관심 같은 경우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그다음에 이제 주의 같은 경우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가 예상이 될 때 이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경계 경보가 내려졌는데 경계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로 예상될 때 심각 단계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이틀 이상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경보가 내려진 건데요. 대개 이제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계량기 이런 그런 걸 갖다가서 옷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서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닐 같은 거로 이제 막저 바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일단 경계 단계가 넘어서면은 그런 보온 장치를 하더라도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럴 때는 그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3초 정도의 물 한 컵 정도 흘릴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도세가 한 10시간 정도 하루에 틀면은 300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제 윗집 사시는 분이 작년 추위 때 얼었거든요. 그랬더니 딱 부르니까 인건비가 15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원 내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예상외로 많이 오는 데가 이 세탁기 그 수도 꼭지 이쪽은 꼭 보온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세탁기 안에 있는 물도 항상 호스도 물을 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빼주면 그 안에서 얼어갖고 나중에 꼭 좀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 수도 계량기 있는데 이제 옷 좀 채워 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물 트는 거 꼭 잊지 말라고 이렇게 또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눈도 좀 많이 왔어요. 그 충남과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렸습니까? 일단 뭐 오늘 아침까지 무주설 첨봉 같은 경우 거의 한 30cm 내렸고요. 네. 저 뭐 내리면서 녹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개 한 15cm에서 20cm 이상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린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뭐 현재도 대설주의보죠. 대설특보가 이 충남 서해안 쪽, 그다음에 전라 거의 전 지역, 그다음에 제주 산간 지역 쪽으로는 현재 그 대설 그 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쪽으로는 오늘 다음에 이제 내일까지 일단 눈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충남이라든가 이제 전남 쪽으로는 이제 최대한 5에서 최대한 15cm, 전북 정도 가면은 최대한 20cm 정도, 그다음에 제주 산악은 최대 30cm 정도 눈이 더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충남이나 호남 지역에 이렇게 눈이 많이 집중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찬 공기가 이번에 북쪽에서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좀 뭐 미국도 요새 좀 난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막 폭설에다가 네. 한파 막 내려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북반구에 보면은 이 폴라보텍스라 해갖고 우리가 이제 극소용돌이라고 부르죠. 극소용돌이가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극소용돌이 원래 북극에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로 약해지게 되면 제트기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반구가 세 군데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면 한기가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다 보면은 바로 이 해기차로 인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육지에 들어오면서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눈이 이제 많이 내릴 때 뭐 대처할 방법, 주의할 것들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눈이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집 앞이라든가 점포 앞에 이런 데는 반드시 좀 눈을 치워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낙상사고 주의해야겠죠. 낙상사고도 눈이 오면 굉장히 중요하죠. 낙상사고 아주 어른들이 많이 다치시는데 꼭 주머니에 손 넣지 않고 다니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발굽도 좀 낮은 거, 운동화 같은 거 신으시고 수시로 신발바닥은 눈을 좀 떨어주시고 바닥 얼지 않도록 물기를 즉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최근에 감기나 독감도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매서운 추위와 함께 좀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계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90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 5천 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3주 앞둔 서울 신당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오르는 채소값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되는 건 설인방이 또 올라가잖아요. 많이 오르죠. 쭉 이 가격대로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요 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는 1년 전보다 70%, 무는 88% 가격이 뛰었습니다. 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과일값도 강세입니다.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는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배는 햇볕에 데는 피해로 저장량이 줄며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배추와 무, 배, 소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의 1.5배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망고 등 수입 과일 10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90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수품을 26.5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는 또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2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 여당은 설 명절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열차에 대해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협의회에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편안한 귀성, 귀경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각종 유적지 무료 개방 행사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LA 해안가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모두 4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대피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검은 구름 속 떠오르는 태양이 로스앤젤레스 하늘을 섬뜩한 붉은 빛으로 물들입니다. 시속 160km, 악마의 바람을 타고 하늘부터 땅까지 붉은 화마가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주택들이 속수무책으로 불에 타 무너지고 차량도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해안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말리부와 벤투라까지 번졌습니다. 필사적으로 불 속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이번이 최악의 대재앙,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It's Armageddon. I'm driving through a war zone right now and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I'm speechless. I don't even know how we're going to be able to recover from thi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튼과 허스트, 우들리까지 동시에 4건의 대형 산불이 일어나 1,000개 이상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The fire is growing. We have no percentage of containment. We have an estimated 1,000 structures destroyed.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우기로 분류되는 1월에 이례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Warmer or drier winters and followed by hotter and drier summers and eventually you have a compounding effect where you do see much more extreme fire behavior at different times of the year that you wouldn't have, whether it's in December or January.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LA 산불을 종말이 온 것처럼 불탄다고 표현하면서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주지사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뉴섬 주지사가 수백만 갤런의 물을 캘리포니아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물 보건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적게 공급하면서 스멜트라고 불리는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물고기를 보호하려고 했다며 지금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려는 뜻을 또다시 드러내자 유럽에서는 영토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외교적인 해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드러내자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랑드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의 불가침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럽 정상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EU는 주권적 국경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ous sommes entrés dans une époque qui voit le retour de la loi du plus fort. La réponse est oui. Alors, faut-il se laisser intimider? Faut-il se laisser gagner par l'inquiétude? Évidemment que non. EU 집행위원회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 is clear the sovereignty of states has to be respected. This is also our diplomatic value and key principle we're working on. 문제가 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가 원하면 독립은 할 수 있겠지만 미국 땅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 이유로 든 안보 우려에 대해 미국 측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외교적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Og så skal vi selvfølgelig stå fast på de principper, som vi arbejder på og som vi arbejder under. 이런 가운데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급히 덴마크를 방문해 국왕을 예방하는 등 그린란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영토 확장 발언으로 유럽을 자극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럽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장로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실현될 수 없는 아이디어라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CES에선 일상 속에 스며든 로봇들도 주목받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로봇의 챗 GPT 시대를 언급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토끼 같은 기다란 귀에 귀여운 얼굴을 한 로봇.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Describe what you see. I see a person smiling and holding a smartphone. 똑소리 나는 대답을 하는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감성 로봇입니다. More logistical tasks and social interaction that we do is guiding people, answering questions about products or about different kind of operation that they can have, guide them through the right room, kind of a concierge. 중국 가전업체는 인형 같은 인공지능 집사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Do you remember why today is a special day? Of course. It's David's 6th birthday, right? Planning something special?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출시를 목표로 일찌감치 공개했던 집사 로봇과 비슷합니다. 택배나 이삿짐 등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유용한 로봇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25kg짜리 가방인데요. 제가 맨손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이번엔 제가 로봇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보조 로봇을 착용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앞뒤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재활을 돕는 입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로봇이라고 부르기엔 다소 심심했던 청소기는 로봇 손이 생겼습니다. 벗어놓은 양말도 알아서 빨래 바구니에 넣습니다. 로봇 손은 고단한 농사일을 돕고 피아노를 치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선포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연속 CES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직접 젠슨 황과 만나 미래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라는 것이 요구였는데 최근에 저희 개발 속도가 또 젠슨 황이 언급한 물리적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함께 해보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SK 최태원 회장의 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장 초반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20만 원을 돌파했고 한때 20만 5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어제 3% 이상 급등했던 삼성전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를 포함해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수출하되 나머지 국가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방식인데 첨단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국가들을 소수의 핵심 동맹과 적대국, 그 외 지역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미국 동맹 18개국은 지금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 외 대부분 국가들에는 구매 상한선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세계 대부분 지역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미국 주도의 AI 기술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이르면 주말 전에 발표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원사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충남과 호남엔 폭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은 한낮인데 지금도 많이 추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도인데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건데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춥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희 YTN 캐스터들이 이곳에서 날씨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뜨거운 라면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는데 한낮이든 지금도 전혀 녹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라면을 들어보면 모형처럼 그대로 들어 올려지고요. 한치도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찬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보온용품 잘 챙기셔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내륙 지역으로도 한파경보로 강화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파 속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눈이 쏟아지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전북에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에도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더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강한 눈이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강추위는 주말인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또 당분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과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여전히 동해안 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